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기 중에서 회로 스케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회로 스케치가 어떤 시험 항목에 자격 종목 중에서 어떤 거에서 들어가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스케치가 뭔지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후에 이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또 회로 스케치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스케치를 혼자서도 풀 수 있도록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회로 스케치는 이제 이게 회로 스케치를 시험을 보는 항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전자기기 기능장부터 해서 전자기사, 그다음에 전자산업기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기기 기능사까지 이게 시험이 있는데, 이 회로 스케치 과제는 지금 제가 나열한 이 4개 시험 항목, 4개 자격 종목에 가장 실기 시험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보면 이게 뭐 전자기기 기능장이나 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한 개 과제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두세 개 과제로 시험을 보는데, 실기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과제가 1과제 회로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격증 이름에 따라서 뭐 기능장이냐 기사냐 아니면 뭐 기능사냐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있다 보니까 같은 회로 스케치를 시험을 본다 그래도 우선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난이도 차이가 좀 심하게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기능사 등급을 제외하고 이 위로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회로 스케치가 조금 풀 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게을리 하시게 되면 시험장을 갔을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시험장 가서 회로 스케치를 못하게 되면 바로 실격 처리를 당하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회로 스케치를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나 뭐 저희 학원에서 실기 수업을 듣다 보시면 이게 우리가 회로 스케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수업 진도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 스케치 수업을 해드리고 회로 스케치를 어떻게 푸는 거다, 그래서 뭐 연습 문제를 몇 개 푼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집에서 보도록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간과를 많이 하시는 게 해보니까 할만하거든. 할만하다 싶으니까 그냥 대충 해, 대충. 대충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실력이 안 되고,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는 어때요? 압박감이 온다고. 이게 시험 당일이다 하게 되면 긴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회로 스케치를 할 때 아침 9시에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허둥지둥 시험장 가가지고 설명 듣고 시험 시작했는데 바로 여러분들 내가 제대로 100%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허둥지둥 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다 틀리고, 시간 압박 때문에 우선 빨리 제출하고 보자 싶어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감독관이 부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점수가 어떻게 돼서 실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로 스케치 추후의 과제, 기능장이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패턴 설계 PCB 에디터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제는 해보지도 못하고 가방 싸서 집 앞으로 가시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연습하시는 회로 조립 자체를 해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회로 스케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회로 스케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그냥 막 갖다 푸는 게 아니라 이 회로 스케치가 뭐구나, 이런 개념을 좀 잡고서 뭐라 그래야 돼, 회로 스케치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면 자기께 되니까 그 회로 스케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기능장 기사는 과제가 똑같습니다. 시험을 칠 때 과제는 똑같고 난이도 차이만 있을 뿐인데, 그렇다 보니 근데 희한하게 지금까지는 기능장이나 전자기사는 이 일과제 회로 스케치 수준이 좀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기사가 시험을 볼 때 기능장과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자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학원 책의 연습 문제 중에 보면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건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기사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넣어 드리는 거니까 꼭 그런 문제들도 풀어서 자기 걸로 만드시되,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뭐 기사든 기능장이든 뭐 산업기사든 기능사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책에 실려 있는 연습 문제나 아니면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푸는 걸 풀어 보실 텐데, 꼭 명심하실 거는 한 번 풀어봤다고 해서 그 문제를 안 풀면 절대 실력이 안 납니다. 반드시 하나의 문제를 두 번 이상씩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 허둥지둥 막 순서도 안 잡히고 체계적이지 못한 풀이 방법으로 풀게 되는데, 이걸 다음번에 푸실 때는 좀 더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건 이런 내가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구나 이걸 느끼고 나서 체계를 다시 잡아가지고 풀어봤을 때 과연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요거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 스케치를 푸실 때는 반드시 꼭 두 가지를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시간을 잰다는 거. 자기가 풀어서 결과물을 제출할 때까지 과연 몇 시간이 걸리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풀어봤던 문제도 꼭 풀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번씩은 풀어보는 게 좋아요. 똑같은 문제라도. 이게 결국은 근데 처음에 풀 때 1시간 걸렸던 게 두 번째 풀 때는 3, 40분이면 다 풀려. 사람인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 풀어봤던 문제를 또 푸는데 그걸 시간이 더 걸리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꼭 집에서 재미없더라도 연습장에다가 다시 한 번씩 풀어보는 걸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로 스케치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왔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상세하게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헤러 스케치라는 거는 시험지가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요구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요구사항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어진 기호 및 심벌, 그 다음에 부품면, 탑면, 바탕면, 그 다음에 이 바탕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5개, 4개, 기호 및 심벌, 부품면, 탑면, 바탕면, 요 4개를 이용해서 요 5번째 회로도에다가, 이 회로도는 뭐냐면 미완성된 회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미완성이 무슨 말이야? 완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 회로에 보면 일부분이 안 그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어디에 그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부품면, 탑면, 바탕면에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면, 탑면, 바탕면을 잘 해석을 해서 회로도에 미완성된 부분을 채우시면 된다고. 근데 채우는데 회로도에 이 미완성된 부분을 그릴 때는 반드시 뭘 참고한다? 이 기호 및 심벌을 참고하셔야 돼요. 기호 및 심벌에서 이런 심벌은 회로도에 그릴 때 이 기호를 사용해라, 이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호 및 심벌 자체를 너무 우습게 보고 그냥 대충 넘겨버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일반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제출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감독관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수험자는 주어진 요구 조건에 있는 기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틀리니까 많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실격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회로 스케치에서 꼭 명심하실 거는 실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요구사항을 반드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거? 기호 및 심벌, 콘덴서나 이런 것들 어떤 기호를 쓰라고 이제 그려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하다 보면 기호 및 심벌이 뭔지를 모를 테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니까 우선 다음 그림을 보기로 하고, 그러면 요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호 및 심벌, 부품, 탑, 바탕을 이용해서 회로도를 그리는데, 이 그린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려야 되잖아. 회로도에 그려야겠죠?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우선 지금 시험이 바뀐 게 제 기억에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좀 꽤 됐습니다. 이 CAD라는 걸 사용한 게. 그다음에 전자기사와 전자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6년 4회차부터 ORCAD 소프트웨어 중에서 스케매틱을 사용해서 그리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사는 아직까지는 자기가 손으로 볼펜으로
그려서 제출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그리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서 비어 있는 회로도에다가 자기가 볼펜으로 그려서 제출하면 끝이야. 끝인데 우선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 볼펜 안 쓰는 사람들, 연필로 써서 제출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장을 가실 때는 검정색 볼펜하고 자를 챙겨서 가야 돼요. 기능사분들 요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험지 요구 사항에 보면 흑색 볼펜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자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작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를 이용해서 라인 같은 거는 깔끔하게 그려주시고, 기호 같은 거를 그리실 때도 볼펜을 이용해서 그걸 자대고 다 일일이 저항을 언제 이걸 또 자대고 그리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릴 때도 깔끔하게 볼펜으로 감독관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그려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걸 기능사분들은 명심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나머지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오아캐드 소프트웨어 중에서 스키매틱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완성을 시킨 걸 전체를 그려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프린트를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냥 스케매틱을 그린 그 프로그램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얘를 꼭 반드시 어떤 용지 사이즈로 출력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 예전 같으면 손으로 그릴 때는 자, 근데 이게 빠졌네요.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지금 1과제는 1과제 회로 스케치는 어떤 시험 종목이든지 시험 시간이 딱 1시간입니다. 딱 1시간, 뭐 추가 시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이 1시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지를 받고 감독관이 시작하세요 하면 시계가 가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을 시켜서 감독관에게 제출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까지 1시간이기 때문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먼저 풀어야겠죠. 풀고 캐드로 그려서 이 그린 파일을 출력이 되는 컴퓨터로 가서 이걸 어떤 용지, 보통은 A4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시험지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험지에 나와 있는 A4든 뭐 A3든 B5든 보통은 A4니까 A4로 출력을 해서 그 출력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풀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1시간 중에서 3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왜? 30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캐드로 그리는데 빠르게 그린 사람은 10분 만에 그리지만 느린 사람들은 15분, 20분 걸린다고. 더 느린 사람은 30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프린트하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제가 1시간이라 그랬다고 제가 1시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푸는데 1시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푸는데 1시간 쓰면 시험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제출도 못하고 실격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 스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시험장에서도 뭐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떨리고, 우선은 떨리겠죠. 시험 치라고 하면 안 떨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뭐 술을 먹고 들어갔거나 이상한 약을 먹지 않는 이상 시험이라는 자체가 떨리는데, 떨리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에서 풀 때 30분 걸렸던 사람도 시험장 가서 풀면 5분에서 10분 더 걸려. 맞죠? 자, 그 다음에 캐드를 할 때도 캐드 이 스케매틱 사용법을 저한테 배우실 텐데, 캐드를 하는데도 집에서 할 때는 자기 컴퓨터로 익숙한 마우스와 키보드로 하다 보니까 잘 되잖아. 맞잖아. 잘 되고 뭐 컨트롤 CV도 잘 될 거고 단축키 같은 것도 손이 팍팍팍팍 갈 텐데, 시험장을 가면 시험장에 세팅이 되어 있는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스케매틱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낯선 환경 속에서 캐드 그리는데도 시험 시간이 좀 더 걸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1시간이라고 했을 때 집에서나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무조건 50분 안에 완성작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실 건 실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선은 스케매틱을 사용하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제출 자체를 못하면 아예 그냥 빵점 처리입니다. 실격. 그러니까 이 과제를 못 넘어가.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볼펜으로 하기 때문에 푸는 족족 볼펜으로 풀어서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채점을 하기 때문에 채점을 해서 몇 점 이하는 실격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사는 뭐
제출을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시험지 자체를 내버리기 때문에. 근데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이게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린다. 또 문제는 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좀 명심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어서 볼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요 네 개 기호미 심벌 부품 탑 바텀을 이용해서 회로를 그려야겠죠. 그리는데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스케매틱으로 출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능사는 볼펜으로 시험지 자체에 그려서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이 시험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아주 쉬운 간단한 문제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보시면 구성에 기호미 심벌이 있었죠. 자, 그래서 기호미 심벌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호미 심벌이 뜻하는 건 뭐냐? 이 보시면 심벌이라는 말이 있고 기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는 뭐고 심벌은 뭐냐? 이 기호라는 거는 회로도에 그릴 때, 회로도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려서 제출하는 게 회로도잖아. 그러니까 회로도에 그릴 때는 이 기호를 써라, 이런 뜻이고, 심벌이라는 거는 패턴도에 그려져 있는 걸 심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요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R이라는 부품을 사용을 하는데 패턴도에는 심벌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어떻게? 몸통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뭐 R1이면 R1, R2면 R2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R1을 회로도에 그릴 때는 어떤 기호를 써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R은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R을 틀리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실수 많이 하는 것, 특히 기능사들이 잘 실수를 하는데, 기능사는 이걸 왜 실수를 잘하냐? 손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풀어서 기호를 그릴 때 기호는 이렇게 그린다? 그려놓고는 여기다가 기호 넘버를 안 적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패턴도에 이게 R1, R2가 있었어. 그러면 이 부분을 풀었으면 여기가 R1이구나 하면서 자대고 막 이쁘게 그려요. 쇼를 하면서 해놓고는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감독관이 봤을 때 투시력이 있어? 감독관이 봤을 때 이게 뭐야? 그냥 그려놓고 이게 얘의 이름을 안 적어놨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빼먹으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기능사들 꼭 요거 기호 넘버, 부품명, 이걸 부품명이라고 합니다. 부품명, 부품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요거를 꼭 명심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CAD를 사용하시는 분들,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안 고쳐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CAD라는 거는 이 R, 저항을 꺼내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따라 붙어서 나오는데, 이게 CAD에서 나올 때는 불러내는 순서대로 R1, 2, 3, 4, 5 이렇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내서 회로도에 위치를 시켰을 때 여기가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R1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R 하나 꺼내가지고 컨트롤 C, V를 하시겠죠. 다음에 R을 꺼낼 때는 뭐하러 이걸 다시 꺼내겠냐고. 얘를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를 할 텐데, 얘를 복사를 해서 붙이면 자동으로 R2가 이렇게 따라 붙어요. 붙는데 R2가 여기 그려져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R 해놨으니까 맞겠지 하고 제출했는데, 이게 R2, 여기가 R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R2였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R2로 해버리면 몇 개를 틀리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틀리는 거야. 맞죠? 여기 R2가 가야 되는데 여기를 R2라고 적어놨으니까 여기 틀렸고, 여기는 R2가 아니라 R3나 R4 다른 넘버가 매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틀리는 게 되기 때문에 요 부품명 적는 거 꼭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 확인을 하고, 이 부품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걸 그려 넣을 때나 손으로 그릴 때는 CAD로 그릴 때 확인을 해서 그려 넣는데, 언제 최종적으로 내가 다 했다고 판단을 해서 감독관한테 제출할 때 자기가 푼 거랑 동일하게 기호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세요. 이게 확인하는데 솔직히 2분이면 돼.
자기가 제대로 풀어놨으면. 그러니까 요거 꼭 확인해야 되는 건 끝에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를 좀 메모를 해 주세요. 지금 다 메모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소자를 제가 좀 이렇게 부품을 꺼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품들도 회로 스케치에 많이 나오는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려둔 거고, 나머지 부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나 잘 틀리시는 부품을 제가 대표적으로 좀 꺼내 놨는데, 우선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커피스턴스는 이렇게 뭐 C라고 기호를 정전 용량 C라고 쓰고 다니는 패럿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극성이 있는 콘덴서가 있고 극성이 없는 무극성 콘덴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 무극성 콘덴서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무극성 콘덴서는 뭐 기호가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항이랑 똑같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많이 사용하는 심벌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많이 그려주는데, 어쨌든 이거는 극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이 상관이 없어요. 극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만 꺼내가지고 뭐 C1이면 C1, C2면 C2만 명확하게 그려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틀릴 게 그닥 없다고. 근데 여기 부분 지금 이거는 무슨 콘덴서가 되겠어요? 극성이 있는 콘덴서입니다. 이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 꼭 명심하실 게, 이 극성을 어디서 판단을 해야 되겠어? 기호 및 심벌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아니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쪽이 플러스 극이겠구나,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겠구나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네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 시험에서는 어떻게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구사항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 어디 있겠어요? 기호 및 심벌에 있습니다. 자, 기호 및 심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C1에서 C 몇 번까지는, 예를 들어서 C3번이라고 해볼게요. C1에서 C3번까지는 이 C는, 이 커피스턴스는 심벌을 요렇게 쓰는데, 얘가 그려져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도 있고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심벌을 출제자가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자, 이거 보시면 요걸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몸통 안에 다리가 두 개 있는데 이 위쪽 다리 옆에 보면 플러스라고 보이실라나? 플러스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쪽이랑 연결된 선은 콘덴서의 플러스 다리로 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극성이 있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호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이 둘 중에 어떤 다리가 플러스예요? 제가 소자 수업할 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떤 다리가 플러스야? 이쪽 다리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그래도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꼭 기호 및 심벌에서, 그러니까 기호 및 심벌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다리라고 돼 있는 이쪽 다리를 풀었을 때는 이쪽으로 그려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없는 쪽 다리는,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져 있다고. 이게 만약에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다리 두 개 이쪽에 플러스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요 다리가 플러스니까 요 다리가 플러스가 된다고. 시험지에서 대칭을 보셔야 돼, 대칭을.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표시해 줄 때? 이렇게 표시해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심벌 자체에서 다리 하나의 모양을 네모로 만들어서 표시를 해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모니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네모니까 1번이니까 플러스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이 다리와 같이 배치되어 있는 다리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네모가 밑에 있고 기호가 옆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하면 이 다리가 무슨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다리가 된다고. 마이너스 다리가 된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다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그려져 있으면, 만약에 심벌이 이렇게 그려져 있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맞는 심벌과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틀리면
이게 극성을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네모 다리를 플러스로 풀고 동그라미 다리를 마이너스 다리로 풀어가지고 회로대 그리셔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풀 때 다르게 거꾸로 생각을 해서 풀었을 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풀어서 제출을 했다. 지금 극성을 뒤집어서 제출을 했다 하면 이건 극성이 뒤집은 거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결함 사유가 됩니다. 회로에 영향을 미치겠죠. 중결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점을 엄청 크게 먹고 얘가 이렇게 극성 위반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긴 있지만 감독관들이 대부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요 극성 하나 틀리면 실격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극성은. 그러면 콘덴서 요렇게 극성 있는 거는 요런 주의점이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품들은 다 똑같습니다. 콘덴서와. 그러니까 극성만 조심하시면 돼. 자, 지금 그 다음으로 제가 그려둔 게 뭐예요? 다이오드죠. 자,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심벌을 이런 모양을 많이 씁니다. 이런 모양을 많이 쓰는데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 부품이 다이오드가 보시면 마이너스 다리에 띠가 있기 때문에 띠 있는 쪽 다리를 마이너스로 사용을 한다. 이건 조립할 때 그런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고 회로 스케치를 할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콘덴서처럼 대칭을 시켜서 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띠 있는 쪽 다리가 다이오드에 있어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P, 이쪽이 N이 되니까 이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쪽을 풀었을 때 이쪽 마이너스 다리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LED 표시가 되겠죠. LE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LED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다리로 이 방향이 맞도록 이게 뒤집어 그려지면 아주 중결점 사유 위반이기 때문에 실격 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이오드 콘덴서 요거는 방향을 잘 지켜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따 문제를 풀 때 이걸 어떻게 표시해 두면 덜 헷갈리는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소자가 이 Q입니다. Q라는 거는 트랜지스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를 일반적으로 조금은 알고 계신데 여기서 자기만의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얘도 반드시 봐야 될 건 뭐냐. 얘는 지금 보면 다리가 회로도에서도 보면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NPN 타입이 되겠죠. 이게 PNP인데 어쨌든 다리가 하나, 둘, 셋인데 심벌에도 보면 이렇게 다리가 세 개가 있는데 과연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트랜지스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심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선이 어쨌든 모든 다리에는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회로대 그릴 때는 근데 또 첫 번째로 이걸 빼먹었는데 기호를 봤는데 어떤 문제에 봤는데 트랜지스터가 NPN 타입과 PNP 타입을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트랜지스터 두 종류를 다 쓰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Q1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통 보면 Q1 이렇게 씁니다. Q1이 NPN 타입인지 PNP 타입인지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요구를 확인을 하셔야겠어. 기호 및 심벌에 보면 Q1은 NPN 타입 이렇게 그리시고 Q2는 PNP 타입으로 그려라 이렇게 써 있다고. 써 있으니까 Q1을 그릴 때는 반드시 NPN을 꺼내시든가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NPN 타입으로 화살표 표시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 이게 왜 NPN이고 이게 왜 PNP인지는 소자 수업에 해드렸으니까 오늘 소자 수업에서 보시면 되고 요거를 만약에 Q1을 뭐 NPN을 쓰라 그랬는데 PNP를 썼다. 이거는 그냥 실격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아주 중결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던 거에서 과연 자, 이게 지금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잖아요. 그죠? 이건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인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가 컬렉터고 여기가 베이스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많아. 회로 스케치를 가르쳐 주고 나서 풀어보라고 하면 그런 질문을 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설명하잖아 지금 커피스턴스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판단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트랜지스터는 자 여기 BC가 돼 있으니까 여기 베이스는 베이스 다리가 이거다 이게 컬렉터 다리다 이게 이미터 다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릴 때 그러면 이게 그럼 베이스로 보고 그려야 되는 거네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 트랜지스터는 이게 어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심벌은 패턴도에 그려져 있죠. 패턴도에서 볼 때는 이게 베이스 다리인데 이거를 회로도에 그릴 때는
트랜지스터는 여기 극성이 정해져 있잖아, 지금. NPN이든 PNP든.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화살표 있는 데가 이미터, 위에가 컬렉터. 여기는 왜 이미터가 위에가 있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베이스 다리가 예를 들어서 1번 지점이랑 연결이 돼 있었대. 그러면 여기가 1번이랑 연결돼야 돼. 1번 지점이랑 회로도 상에서.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패턴도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접지로 연결이 돼 있었대. 아, 이걸 2m가 접지로 연결이 돼 있었대. 그러면 어디가 이 화살표 있는 다리가 2m니까 얘가 접지랑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다음에 컬렉터를 봤더니 이게 뭐 IC에 뭐 2번 핀이랑 연결이 돼 있었대.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IC에 2번 핀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NPN이든 PNP든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뭐 이게 위치를 보고 베이스를 찾아야 되고 컬렉터를 찾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트랜지스터만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커패시턴스와 다이오드는 아까 말한 대로 위치를 맞춰서 푸시면 되고 이 트랜지스터만 이론적으로 극성을 찾은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많이 학생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풀 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m 컬렉터 베이스 이렇게 외워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요구사항에서 BCE라고 돼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여기가 2m겠지, 여기가 컬렉터겠지, 여기가 ECB 베이스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 요구사항에서 지금 이 패턴도에 있는 극성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풀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에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 예를 들어서 IC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건데, 자 IC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로 스케치에 많이 나오는 IC가 일반적인 OPMP나 자, OPMP는 뭐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2번, 3번, 뭐 7번, 4번에 6번 출력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 기호가 됩니다. 이게 기호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기호는 회로도에 그리는 거니까 패턴도에 그리는 심벌은 보통 어떻게 주냐면 보통은 이런 모양을 많이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 과연 이게 지금 2번이 어디고 7번이 어디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심벌은 IC 같은 경우는 심벌에서 볼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1번 다리만 찾으면 돼. 1번 다리만. 보통은 1번 다리를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제 부품을 설명을 해드릴 때도 실제 부품에서 IC의 상단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홈이 파져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 부분이 1.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2, 3, 4, 5, 6, 7, 8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도에서 여기가 1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여기가 8번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IC 중에 보면 이렇게 게이트가 들어가는 IC들이 있습니다. 게이트가. 자, 그러면 자 1, 2, 3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게 기호고, 패턴도에는 보면 갑자기 여기는 보면 하나, 둘, 세 개 다리밖에 없는데 패턴도에 봤더니 다리가 14개짜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됐을 때는 보통은 이건 이따가 설명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여기를 풀 때 얘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적혀 있습니다. 이게 U1이면 U1, U2면 U2 이게 적혀 있는데 U1에서 1번, 2번, 3번을 패턴을 따라가서 풀었을 때 그릴 때는 이 난드 게이트를 꺼내 가지고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개 다리지만 뭐 패턴도에 봤을 때 다리가 3개만 선이 연결돼 있다 했을 때는 이렇게 게이트를 하나만 꺼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능사를 빼고 CAD를 꺼낼 때 CAD로 그려서 제출하시는 분들 중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보시면 1, 2 입력에 3번 출력이죠. 근데 CAD를 꺼낼 때 제가 이런 뭐 난드 게이트 IC 같은 거를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외우라고. 뭐 난드 게이트 같은 경우 대부분은 7400이라는 IC를 꺼내 가지고 쓰는데, 기호 및 심벌을 봤더니 자 1, 2, 3 이렇게 돼 있고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10번, 9번, 10번, 9번, 8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야. 뭐 1, 2, 3 출력. 그러니까 1, 2 입력에 3번 출력 세트. 4, 5 입력 4번, 5번 입력에 6번 출력. 10번, 9번 입력에 8번 출력. 이 세트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꺼내 보면
U1 얘를 처음에 하나 꺼내면 7400이라는 IC를 검색해서 꺼내보면 여기에 뭐 U1A 이렇게 붙습니다. 1, 2, 3번에. 그 다음에 4, 5, 6을 꺼내보면 U2가 왜 나와? U1B라고 붙어요. 이렇게. U1B라고.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쓰는데 꼭 명심하실 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수정을 해서 새로 꺼내고 하면 이게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패턴도에 보면 U1이라는 IC 하나 안에서 이 난드 게이트가 예를 들어서 4개가 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꺼낼 때 잘못해가지고 U1A를 꺼냈다가 잘못 꺼내서 뭐 불러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U2B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U2B는 없는 겁니다. 왜? 없는 IC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려놨기 때문에 요 기호도 U의 기호도 꼭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분명히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입력에 3번 출력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갑자기 봤는데 5번, 6번 입력에 4번 출력이 돼 있는 거예요. 5번, 6번 입력에 4번 출력.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7400을 꺼내가지고 1, 2, 3번을 꺼낸 다음에 컨트롤 CV를 하면 4, 5 입력에 6번 출력이 나와요. 7400 데이터 시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구사항에서 어떻게 쓰라 그래요? 5번, 6번 입력에 4번 출력으로 그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쁘니까 뭐 어떻게 컨트롤 CV, 때려가지고 어떻게 4번, 5번 입력에 6번 출력으로 해서 제출을 해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돼요. 4번이 출력단이잖아. 아웃풋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4번을 입력단으로 잘못 그려놨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한 개, 2개 틀린 거예요, 지금. 2개나 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요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CAD를 쓰시는 자격 종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게이트를 꺼내실 때 요런 입출력 핀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걸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제가 또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난드 게이트에서 이렇게 데이터 시트가 돼 있는 게 4011이고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게 740 얘가 7400이고 얘가 4011입니다. 이건 IC 넘버를 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는 이게 좀 뭐 이런 IC들이 있다고 했을 때 CAD를 할 때 이게 요구사항에 IC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주고 이게 7400인지 4011인지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릴 거야 이거를? 어느 천년을 그리고 있어 이걸?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난드 게이트는 뭐 7400이 TTL 시리즈고 4011이 CMOS 타입이다. 그러니까 TTL인지 CMOS인지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예? 이 세트를 외워놔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꺼내봤을 때 똑같은 입출력으로 나오는 걸 꺼내서 그러니까 찾아서 꺼내 쓰시면 될 거 아니야. 불러내보고 아니면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실수 안 하시게 제가 CAD 수업할 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명심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부품에 대해서 기호 및 심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자 아까 앞으로 넘어갔을 때 자, 기호 및 심벌 다음에 나오는 게 부품 탑 바텀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명심하실 건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회로도입니다. 하나의 회로도를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3개의 면으로 나눠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회로도를 3개로 나눠 놨거나 따라서 뭐가 동일한 동일한 회로다. 이걸 명심을 하시고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부품면이라는 건 뭐냐? 부품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요거는 D3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부품의 위치와 이 부품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품면에는 뭐가 써 있다? 부품의 위치와 이름, 그 다음에 극성들이 써 있습니다. 이 보시면 뭐 이게 해서 이 IC U2에 여기가 네모칸이 있으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특이한 거는 없죠?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띠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뭘 봐야 돼? 요구사항에서 다이오드를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게 뒤집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띠가 위에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띠 있는 쪽이 플러스 다리로 그려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여기를 보고 아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하면서 여기 연결선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부품면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주어지는 게 탑면입니다. 탑면, 바탑면, 지금 탑, 바탑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부품면, 탑, 바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가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지가 부품면 따로,
탑면 따로, 바탕면 따로 이렇게 돼 있고,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기능사 시험에서는 좀 어렵다 싶으니까 이 뭐 부품면과 탑면을 하나로 합쳐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부품면에 라인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부품면과 탑면이 합쳐져 있으니까 훨씬 보기가 편할 거 아니야. 기능장 기사들이 두 장으로 볼 걸 기능사들은 한 장으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한 장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탕면. 그러니까 총 두 장의 시험을 주는 게 대부분의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기초를 할 때는 이렇게 세 개를 나눠진 걸 봐야 돼. 세 개로. 자, 세 개로 나눠진 걸 볼 때 원칙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기능장 기사분들이 나중에 PCB 에디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을 짤 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탑면에 가로, 바탕면에 세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다고. 이건 제가 지금 예제 문제로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나온 거지. 시험 문제에서는 꼭 이렇게 뭐 탑면에 가로, 바탕면에 세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하실 거,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될 거, 부품면과 탑면과 바탕면을 봤을 때 이 부품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부품면을 봤을 때 R2, 그러니까 R 하나 있고 R 하나 있고 R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를 줄 때 부품면을 주고 탑면을 줄 때 얘를 180도 위아래 반전시켜 놓거나 180도 좌우 반전시켜 놓을 때도 있어요. 탑면을 줄 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부품면과 탑면, 바탕면의 부품 배치 위치가 그냥 지금 제가 예제 문제로 만들어 둔 것처럼 일정하게 똑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180도 반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반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겠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확인이 안 돼. 여기를 보시면 R이기 때문에 부품 다리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상하로 뭐라 그래? 반전을 시켜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여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거? 특정한 부품을 봐야 돼. 찾기 쉬운 거. 뭐 예를 들어서 네모가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든지 IC 같은 경우에 네모가 들어가 있고 지금 J12에도 네모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 부품면에 이렇게 돼 있어 네모가 여기 있었는데 3면으로 왔을 때도 네모가 그대로 있죠. 그럼 이거는 그냥 뭐야? 탑, 바탕 부품이 배치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절대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보통은 보면 상하로 뒤집거나 좌우로 뒤집어요. 근데 아주 어렵게 내시는 분들은 상하 뒤집은 다음에 좌우 반전까지 시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것도 기능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맞겠죠, 뭐가. 그러니까 꼭 먼저 요게 어떻게 뒤집어져 있는지 동일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부품, 탑, 바탕. 자, 이걸 이용해서 뭘 하래요? 자, 이게 지금 흐려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든 문제라고 봤을 때 자, 이거 보시면 회로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네모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사 시험에서 이렇게 줍니다. 기능사 시험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패턴들을 보고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 부품을 그려 넣어라 이거야. 근데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박스를 안 줘. 그러니까 여기를 비울 거다 했을 때는 여기 라인 전체를 비워버려. 그러니까 기능장 기사 시험을 치러 가면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짜 이 문제 여러분들 흐릿하겠지만 보이시겠지만 어떻게 주냐? IC만 덩그러니 하나, 둘, 셋 이렇게 줍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체 어디에 뭘 배치해야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여기가 지금 3번 핀인데 3번 핀에 여러분들이 패턴도에서 봤을 때 U3에 자 U3죠. U3에 1, 2, 3 3번에 뭐가 연결돼 있죠. 3번에서 나와서 이 R을 타고 지금 접지로 연결돼 있는 건데 자, 풀어야 되는데 이게 3번에서 풀어서 그럽니다. 3번에서 나와서 R을 타고 접지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그리려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R을 가지고 위로 접지 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들은 회로도를 그리실 때 제가 CAD를 그릴 때 보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요거는 단기간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로 스케치를 많이 풀어보고 아예 블랭크 처리되어 있는 걸 많이 풀어봤을 때 이 부품을 이렇게 그리는 게 적절한 배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에서 나와서
자, 이렇게 IC가 있다고 했대. 3번에서 나와서 저항을 타고 접지를 갔대. 자, 2번에서 나와서 뭐 저항을 타고 6번을 이렇게 가는데 이걸 꼭 이렇게 안 그려도 맞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2번에서 나와서 6번을 이렇게 가도 되잖아. 이것도 맞는 회로긴 맞는 회로야.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이쁘잖아. 그죠? 감독관이 봤을 때도 이건 얘는 뭘까 대체, 얘는 회로도라는 걸 본 적이 있는 애일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매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어떤 라인을 잘 안 주기 때문에 부품 배치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그거는 뭐 풀어보면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강조를 하자면, 자, 아까 부품면, 탑면, 바탕면을 받아서 봤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방향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이 부품면에 적혀 있는 부품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시험지에 인쇄가 되면, 자, 한 장, 두 장, 세 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 장을 이게 이걸 다 펼쳐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 봤을 때 여기가 U1이니까 U1의 1번 핀이 어디로 돼 있구나. 그럼 다시 또 탑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탑면 1번 핀 비었네, 뭐 바탕면 1번 핀 비었네,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 첫 번째로 이 부품면, 탑면, 바탕면을 합성한다 그래야 되나? 하나로 일체시켜야 돼. 일체화 시켜야 됩니다. 물론 나는 눈이 빨빨 돌아가지고 빨빨 이렇게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기초를 잡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로 합치셔야 돼. 하나로 합치는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품면, 탑면, 바탕면 이렇게 있어. 얘를 하나로 합칠 거야. 그럼 어디다가 합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다가 합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빨리 합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빨리 합칠 수 있는 데는 부품면이 아니라 탑, 바텀 중에서 라인이 많이 그려진 대로 합쳐야 돼. 맞잖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탑면으로 옮기래.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오는 선이 이렇게 탑면으로 합치면 또 여기서 나와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야 되잖아. 맞죠? 이걸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그리라고 하면 어떡할래, 이거? 이걸 또 다시 탑면에 이거 어디였지? 막 하다가 이게 여기로 연결됐었나?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부품면으로 옮기면 안 돼. 그래서 우선은 부품면에 있는 부품 기호를, 방향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D3가 이렇게 부품면에 있어서, 그럼 탑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D3 대신에 기호 및 심벌에서 띄 있는 쪽이 마이너스였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대놓고 적어. 어차피 내 시험지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다가 그랬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부품면에서 봤을 때 R6죠. 그럼 요렇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그리면 돼. R6. 이걸 또 학생들 중에 보면 또 이런 애들 있어요. 이걸 그리라고 했더니 이걸 여기다가 또 이걸 또 이상하게 이렇게 그리고 앉은 애들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시간이 그렇게 남아돌아? 이게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자기가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부품면에 있는 부품 이름을 탑바탕으로 넘겨주시면 돼. 자, 그러면 왜 이러냐? 부품에 있는 부품 이름을 탑으로 다 넘겼을 때, 탑으로 다 넘기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탑에다가 부품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물론 이건 제가 깔끔하게 그려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려놓으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옮겨 놓는데, 자, 그러면 분량을 봤는데 이게 라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로 합치기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품을 탑으로 다 옮기고 나서 바텀이 있으니까 이 바텀선을 어떻게 탑으로 옮겨볼까 하고 바텀에 있는 선을 탑으로 옮기려 그러면 선을 그리는 거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 10분 걸릴 거야, 이거 그리라 그러면. 이걸 다시 탑으로 넘기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부품면을 보고 탑에도 이름을 적고, 탑에도 이걸 이름을 적고, 바텀면에도 이름을 적어. 이름을 적어가지고 시험을 보실 때는 어떻게 탑, 바텀 두 장을 보시면서 풀어나가는 거야. 그게 훨씬 빨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게,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기능장이나 기사분들 중에 귀찮으니까 부품 자체를 아예 안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 탑바텀에. 그냥 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헷갈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 잠깐만, 이게 뭐였더라? 이러고 있다고. 차라리 이렇게 외곽을 쳐주고 이름을 써두면, R6구나, R 뭐구나, D 뭐구나,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반드시 부품에 있는 걸 탑이랑 바텀에다가 이름을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게 극성까지도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 놓으라고. 어차피 내가 그걸 보고 풀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몇 분이 걸려야 될까? 시험 시간 1시간이라 그랬어요. 1시간인데 여러분 이거 풀려면 30분 걸린다 그랬잖아. 부품 이름을 탑바텀에 옮겨 적는데 내가 봤을 때 3분 안에 끝내야 돼. 손 빠른 사람은 1분 안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이니까 여기 이쁘게 이렇게 그리잖아. 맞죠? R6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거 부품을 탑으로 내릴 때 부품 C2네? C2 D2네? D2 이렇게 막 해. 근데 이걸 하나씩 빼먹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부품면에 있는 걸 탑으로 옮겼으면 탑으로 옮겼죠? 그럼 부품면에다가 X를 쳐. 그러고 나면 우리 부품면을 볼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 제대로만 표시해 놨으면. 그리고 뭐 이 시험지에 뭐 빨간색으로 치든 뭐 노란색으로 치든 검은색으로 치든 파란색으로 치든 어차피 시험지는 시험 끝나면 압수야. 들고 나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건 폐기 처분되는 건데 막 좀 진하게 색칠하면 어때? 막 엑스페 치면 어떠냐고. 엑스페 치면 약간 시험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어쨌든 부품면에서 빠르게 표시를 해서 아 내가 부품을 정확하게 빨리 다 내렸구나 하고 났을 때는 탑, 바텀을 보고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아서 자 정리를 하자면 시험 문제를 받으면 기호 및 심벌을 먼저 확인을 한다. 확인을 하는데 기호 및 심벌은 회로에 그릴 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부품 탑 바텀을 봤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부품 탑 바텀면의 방향 반전이 돼 있는지 뒤집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바로 어떻게 신경 쓰지 말고 뭐 연필이든 볼펜이든 색깔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무조건 빨리 부품면에 있는 부품 이름을 탑 바텀으로 내려야 된다. 어떻게 몇 분 안에? 3분 안에. 그래야 풀 시간이 나와. 그 다음에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는 이걸 가지고 CAD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야 돼. 빠르게 내리는데 정보를 확실하게 적으세요. 특히 극성이 있는 것들. 극성이 있는 것들은 극성 표시까지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풀 때 다시 부품면을 볼 일이 없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요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회로 스케치를 풀어야 되는데 회로 스케치를 풀 때는 결국 회로 스케치 풀 때는 뭘 보면서 푸는 거예요? 탑과 바텀을 보면서 어디에 요 회로 그러니까 탑을 이렇게 탑에다가 부품 이름을 적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보고 풀어야 되는데 과연 어디서 시작을 해서 풀어 나가야 될지 맞죠? 어디서 나가서 풀어 나가서 여기 비어 있는 데를 채울지 아니면 뭐 기사나 기능장처럼 아예 비어져 있을 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 지금.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회로 스케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어서 요 문제를 풀면서 회로 스케치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로 스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거. 요 방법을 위해서는 시간 절약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요걸 그대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